미연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조선 사람이 사라지고 조선조가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올 국권을 회복하면은 그 후에 만들 나라, 그리고 그 어떤 나라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그 5가지 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잃고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배워가지고 새 나라를 세우는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 종교, 체제 이런 거를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것이 5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가 뭐뭐뭐인지 그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친중 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신소공산주의, 인종주의파 또는 민족주의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굳이 친중, 친일, 친미, 친소를 붙인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국제정치나 외교안보 이런 걸 하면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 갖고 국제정세가 우리가 굉장히 뭐 지정학적으로도 위태롭고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러시아 또는 소련, 옛날에 소련이나 중국, 일본, 미국은 그런 지정학적인 영향만 준 게 아니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놀라운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친중, 친일, 친미, 친소를 앞에 붙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들을 좀 익숙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친일이나 친미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어감이 나빠요. 사실 친일파라 그러면은 매국노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매국노라는 말보다도 말이 따로 있는데도 매국노란 말 안 쓰고 친일파라 그러면은 매국노보다도 반역자라는 말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왜 일본하고 친하게 하자고 하면은 매국노나 반역자가 돼야만 하는지,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말의 무게라는 게 이게 너무나 무거운데, 거꾸로 친중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친미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역시 친일만큼은 부정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되고 아무 편견 없이 사용하자. 그래서 저는 친중, 친일, 친미, 친소 일부러 앞에 붙였습니다. 민족주의파만 제가 앞에다가 그걸 안 붙였는데, 이제 붙이려면 사실은 친독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거는, 인종주의라는 건 독일에서 원래 나왔습니다. 헤르데르 같은 독일 그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만들어냈던 거고, 만들어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17세기, 18세기에 독일의 모든 귀족, 왕족, 지식인들이 이 프랑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프랑코파일이라 그래갖고 프랑스어만 하고 프랑스 옷만 입고 프랑스 음식만 먹고 궁전을 지어도 프랑스식으로만, 베르사유 뭐 이런 식으로만 지으니까, 거기에 독일의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일부 지식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는 프랑스 놈들이냐 독일 놈이냐, 도대체 이 독일적인 거를 너희가 해야지, 독일 사람이 돼야지 왜 자꾸 프랑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대표적인 개념이 포크. 여러분, 폭스바겐 할 때 그 포크입니다. 포크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포크송, 우리가 포크송, 옛날에 우리 때는 뭐 김세환, 윤형주 뭐 이러면은 이제 포크송 한다고 그랬는데, 그 포크송이라는 게 뭐냐면 포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중인가? 민요죠, 민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민요를 채집하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뭐 어느 그 해녀들의 노래를 채집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민요를 채집하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 이 독일 같은 데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이 고급 문명, 외국의 뭐 프랑스 이런 문명을 따라하려는 이게 아니라, 이 질박한 우리 민초들의 그 노래와 문화를 살려야 되고, 그게 진짜 우리 독일의 정신이고 독일의 문명이다라는 그 얘기를 최초로 한 게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포크라는 개념이 나와서 지금도 폭스바겐 할 때 그 포크입니다. 그럼 폭스바겐이라는 게 뭐냐면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한테 국민차를 하나씩 다 주겠다 그래 갖고 만든 게 그게 폭스바겐입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그 포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갖고 뭐 우리나라 소설에 보면 이제 굉장히 그런 테마가 많이 있죠.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그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독일에 퍼지고 프랑스에 퍼지고 뭐 다 아시죠? 일본에도 퍼지고 중국에 퍼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조선에까지 들어오는 게 단재 신채호 이런 분들이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친독을 붙이려다가 근데 이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보편적이라서 사실은 좀 어색해서 그걸 빼서 그냥 민족주의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하기로 해서 제 마지막 책이 이제 민족주의가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친중의 정책사파가 뭐냐? 나라를 뺏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자성리학을 거부를 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70%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라는 건 뭐냐면 주자가래, 주자라는 남송 때의 학자, 1300년에 태어나서 1200년 죽은 그 주자라는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이 써놓은 주자가래라는 책에 있는 예절 그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중국 사람들도 안 하고 월남 사람도 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안 하는데 조선 사람들만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연속성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사서삼경, 삼강오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효사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책인 줄 알고 안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뭐 한자를 많이 알아야지 유식한 거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휘호를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 중국 문명입니다. 친중의정척사파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아직도 이거를 해야지만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친일개화파. 말씀드린 대로 친중의정척사파라는 이 아직도 70%가 제사를 지내고 중국 문명을 굉장히 우리 문명, 우월한 우리 문명의 본류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1880년부터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서광범, 홍영식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집권 명치유신을 통해서 1868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지만 일본이 놀라운 서구 근대화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걸 가서 목격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문명의 중심이구나. 반면 수천 년 동안 조선 사람들한테 문명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중국은 이것이 야만이구나. 중국이 야만이고 일본이 문명의 중심이다라는 새 문명의 기준이라는 이러한 경천동지할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그게 친일교화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쇄국을 하고 있었고 무슨 그 당시에 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는 물론 없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일본을 알게 되고 일본에 건너가게 되고 일본을 배워서 그거를 배우려고 저렇게까지 애를 썼던가. 갑신정변까지 일으켜서 일본식 근대화를 꾀하다가 1884년에 3.1 천하로 끝나지만 끊임없이 그 시도가 돼서 1895년에 갑오개혁이 또 그 일본식 근대화를 꾀하는 거가 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일본 컴플렉스라고 봅니다. 아까 친일이란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상한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 일본 컴플렉스는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면요. 한국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면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일본의 뭐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우리도 노벨상 타야 된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면 딴 나라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데 일본한테 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유니클로 같이 값싸고 질 좋고 모양 좋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세일할 때마다 줄을 서서 하나씩 사 갖고 오던 사람들이 뭐 신문에서 무슨 뭐 일본의 정치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갑자기 그 앞에 가 갖고 뭐 불매 운동을 벌이고, 또 안 사겠다고 불매 운동을 벌이는 쇼를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은 또 줄 서서 세일하면 사오고 하는, 왜 이렇게 이 자격지심이 이런 것이 강한 것인가. 근데 어쨌든 이 친일 개화파에 대한 거를 몰라 갖고는, 지금 이 친일의 문제를 몰라 갖고는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한국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심리의 일부분이 친일 개화파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 권에서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친미 기독교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희, 배제, 이화, 숭실 뭐 끝도 없죠. 세브란스 뭐 이제 이런 대학 뭐 이런 거가 들어오고, 의료기관들 들어오고,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개신교를 믿는 대통령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친미 기독교파를 빼놓고는 뭐 사실 한국에 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권의 친미 기독교파를 자세하게 1000페이지에 대해서 썼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미 기독교파 2권으로 또 넘어가서 또 그만큼을 더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거나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친소공산주의파입니다. 친소공산주의파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넘어가고, 갑자기 가장 강고한 제국주의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넘어가서 가장 소위 극좌 진보적인 마크시즘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에트 체제를 설립을 합니다. 레닌이.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1917년이면은 1917년에 레닌이, 마크시즘 레니니즘이 뭐냐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일제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뭡니까? 일제가 뭡니까?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러면은 일제를 저항하고 싶었던 조선의 지식인들한테는 마크시즘만큼 안성맞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닌이 엄청난 자금을 대주고, 이동희 선생 이런 분들한테, 최초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엄청난 자금을 대주고, 코민테른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까지 다 해줍니다. 그때 서양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는 뭐 자기네끼리 전쟁하느라고 더 정신이 없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거,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제3세계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막스주의로 이제 그야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이 뿌리가 사실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과정을 통해 갖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아직까지도 사실 북한은 이제는 뭐 전혀 엉뚱한 이념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원래 태생 배경은 마크시즘 레니니즘이 태동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파 지식인들은 다 마크시즘을 기반을 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소공산주의가 어떻게, 우선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서 어떤 작용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에서 와서 이제 전 세계를 흘러갖고 맨 마지막에 1906년에 단재 신채호가 독사실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남북한이 아직도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저는 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라 잃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리안들이
그래도 우리를 엮어주는 하나가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단제나 이런 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민족주의가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 있다. 아무리 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다 이렇게. 그래서 혈통이 그렇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서로가 다른 것 같더라도 그거를 초월하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도 잃고 전통도 거부하고 사실 문화적인 공통성과 사는 지역조차도 완전히 달라진 이 소위 민족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민족주의밖에 없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나라 잃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100% 인정을 하니까 그 과정을 그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저는 지금 와 갖고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남북한끼리 뭐를 같이 해야 된다 할 때 자꾸 우리 민족끼리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한결에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김정은이가 저랑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김정은하고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걔랑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요. 이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도 공통점 없습니다. 저랑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비슷하고 저랑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비슷하고 저랑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지 김정은하고 저하고 비슷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같은 민족이고 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 마치 내가 뭔가를 꼭 해줘야만 될 것 같은 그 이상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한국의 종북 좌파라는 사람 소위 그런 사람들도 자꾸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끼리 했을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느끼게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정상이 뭐 남북한의 정상을 만나면은 뭔가가 이렇게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끼리 만나는 뭐 이제 이런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하고 만들어내고 연출해내고 이러는 거. 그럼으로써 뭔가 우리가 미국을 배제해야 되고 일본을 배제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조장을 하는 데에 이 민족주의가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민족주의에 대한 굉장한 그 경고도 집어넣으면서 이제 그런 또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요. 한국 사람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그게 뭐냐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의 특질은 다양성이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상, 이념, 종교, 가치관 이렇게 다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요. 1945년에 제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외국 거를 배워갖고 오다가 새로운 사상, 이념, 종교 배워갖고 왔는데 그럼 45년에 우리나라에 모여들었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김구, 윤보선, 박헌영, 그렇죠? 이런 분, 박정희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박사는요. 영어를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고 부인도 외국분이었고 그렇죠? 미국을 너무나 잘 알으셨어요. 미국의 의회, 미국 정치를 미국 사람보다도 잘 알았고 그걸 이용할 줄 아셨어요. 메가더를 갖고 놀 수 있었고 미국 트루만하고 제대로 된 흥정을 할 수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요. 중국말 유창하게 했죠. 상해하고 중경에서 몇십 년을 사셨는데 중국 내부 정치 장개석하고 뭐 어떻게 빠삭하게 아셨죠. 임시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영어,
서양 문명 완벽하게 하셨어요. 지금의 누구보다도 잘하셨어요. 영어는 물론. 박헌영 모스크바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러시아 말 유창하게 했어요. 러시아를 소련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거기로부터 자금 받고 조직 지원 받고 다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당연하죠. 만주군관학교하고 너무 잘해서 일본 정규 육사에서 가서도 훈련을 받고 만주에 가서 관동군으로 있었고. 그럼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봤죠. 만주국이라는 놀라운 남주국가 실험을 하고 그 허벌판에다가 거대한 중공업 기지를 일으키고 철로로 이거를 다 연결시키고 하는 그거를 한반도랑 연결시키면서 이 소위 말하는 대동아공권을 형성해 가고 있던 그 일본의 그 산업력과 이 모든 조직력을 다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비하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의 이념이나 사상과 이거에 대한 뭐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세계를 보는 눈, 세계에 대한 이해도 언어, 능력 이런 거를 보면요. 제가 맨 첫 시간에 맨 앞에 말씀드렸던 화서 이항로가 당시에 서양 사람들 수국의 인갑과 같은 류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밖에 못 봤던 세계관에 비해서는 정말 놀라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국민들은 화서 이항로는 물론이지만 이승만, 김구, 윤보선, 박헌영, 박정희보다도 바깥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만큼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요. 국권 또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거꾸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다양성 때문에 한편은 이 충돌 속에서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충돌 속에서 역동성 속에서 항상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 사실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이제는 점차 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면서 긍정적인 거를 살려나가면서 공통점을 살려나가면서 과연 한국적인 결혼식이 뭔지 한국적인 장례식이 뭔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가 다시 만들어내서 누가 봤을 때 야, 저거 한국 영화가 저렇게 멋있고 한국 드라마가 멋있고 한국 화장품이 멋있는 것만이 아니라 와,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는 장례식을 하고 저렇게 그 감동적인 장례식과 아름다운 결혼식도 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멋있고 그리고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들기를 그 시나리오를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